겉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하나의 기적이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눈부신 경제 중 하나로 부활했다. 한때 1인당 소득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낮았던 이 작은 나라는 이제 기술, 디자인, 문화의 거대한 강국이 되었다. 삼성, 현대, LG, BTS, 오징어 게임, 이 모든 이름들은 한국의 부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드러낸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 이 이야기에는 항상 한쪽 면만이 전해져 왔다.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 뒤편, 화려한 자동차와 눈부신 쇼 윈도우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 그리고 조용한 붕괴가 숨어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신이 만든 시스템 아래에서 서서히 짓눌리고 있다. 2020년 전국적으로 500명이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 죽음의 원인은 너무 많이 일한 것이었다. 이 현상에는 한국어 이름도 붙었다. 과로사. 구어라오시 과로사. 한 사회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근면의 미덕이 어떻게 비극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존재론적 위기다. 이 이야기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소모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모든 기적은 재앙 이후에 태어난다. 한국에게 그 재앙은 20세기 초에 시작되었다. 1910년 일본은 조선을 침략해 식민지로 만들었다. 무려 35년 동안 나라는 억압 아래 신음했다. 일본은 한국의 언어를 금지하고 역사를 지우며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다. 이 시절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굴욕과 동시에 강한 의지를 남겼다. 언젠가 다시 일어나 그 명예를 되찾겠다는 열망이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한국은 해방되었지만 나라의 모습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경제는 붕괴했고 인프라는 없었으며 국민은 굶주렸다. 그리고 불과 5년 뒤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나라는 또다시 폐허로 변했다. 북은 공산주의, 남은 자본주의로 갈라졌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사람이 등장했다. 그의 이름은 박정희였다. 그는 한국 경제 기적의 설계자였다. 1960년대 초 그가 집권했을 때 한국은 산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거의 없는 농업국이었다. 그의 비전은 단순했지만 냉철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은 산업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는 세 가지에 집중했다. 교육, 수출, 그리고 규율. 그 시절 아이들은 이렇게 배웠다. 노동은 사랑만큼이나 신성하다. 교육은 국가 재건의 초석이 되었다. 박정희의 구호는 이랬다. 돈이 없으면 머리로 일하라. 이 철학은 곧 국민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 197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 모든 분야에서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그 발전에는 대가가 있었다. 그 대가를 국민이 치렀다. 노동자들은 주 80시간을 일했고 공장에서 잠을 잤다. 여성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녀와 시간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유치원 때부터 경쟁에 던져졌다. 한국에서 교육은 신성하다. 그러나 신성한 것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서울의 거리를 밤에 걸으면 새벽까지 불이 켜진 건물들을 볼 수 있다. 그곳은 술집도 식당도 아니다. 사교육학원, 학원이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 밤 11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한다. 어떤 아이는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난다. 하루 4시간 이상 자는 아이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시험이 인생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 시험의 이름은 수능 CSAT. 8시간에 걸친 숨막히는 전쟁이다. 결과는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즉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를 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스템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최고의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탈락한다. 이것을 공식적으로는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라 부르지만 실상은 엘리트 재생산 시스템이다. 2010년 기준으로 고위 공직자의 절반이 단 3개,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 3대학을 합쳐 사람들은 SK 대학이라 부른다. 하늘 스카이로 올라가는 문. 하지만 하늘로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 압박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2020년 학생의 25%가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 6에서 10일, 새 아동의 우울증 진료율은 6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어떤 부모는 자녀 교육비로 월 200만 원 이상을 쓴다. 평균 월급보다 많다. 왜일까? 한국 사회에서 주가치의 기준은 성취라티이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넌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묻지 않는다. 대신 몇 등 했니? 라고 묻는다. 부모의 사랑조차 성적에 따라 달라진다. 수천 년 동안 유교는 근면과 존경을 미덕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현대 한국은 그것을 강박적인 경쟁의 도덕으로 바꿔버렸다. 결과는 명확하다. 높은 성적, 낮은 행복.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청년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절망적인 청년층을 가지고 있다. 해마다 수십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 세대를 사람들은 이렇게 부른다. 삼포세대, 3가지를 포기한 세대, 연애, 결혼, 출산. 그들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사랑을 포기했다. 일부는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방 안에 틀어박힌다. 이들을 히키코모리라 부른다.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한 사람들. 그들 중 상당수가 대학 졸업자다. 하지만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으면 이유도 사라진다. 한때 한국의 근면한 노동 문화는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이제는 그 근면함이 사람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머니의 자랑이 되기 위해 태어났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는 끝내 알지 못했다. 그 한 문장이 한 나라의 영혼을 설명한다. 한국 경제는 기적이 아니라 설계된 제국이다. 그리고 그 제국의 왕좌에는 몇몇 가문이 앉아있다. 이름은 익숙하다. 삼성, 현대, LG, SK, 롯데. 이들을 한국어로 재벌처 사이파, 체볼이라 부른다. 뜻은 부의 일족. 1970년대 정부는 이들에게 막대한 대출과 지원을 제공했다. 그들은 성장했고 나라와 함께 커갔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너무 커져서 나라가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오늘날 삼성 혼자서 대한민국 GDP의 약 20%를 차지한다. 한 기업이 한 나라의 5분의 1을 움직인다. 이 정도의 경제 지배력은
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월마트조차 미국 GDP의 2%에 불과하다. 이 영향력은 경제를 넘어 정치까지 미친다. 삼성은 선거 자금을 제공하고 정부는 그 대가로 법적 혜택을 준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 뇌물 사건으로 탄핵되었다. 그러나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스템 그 자체가 이미 이 공생관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사회적 위계까지 강화시켰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말에 반박하는 것이 금기다. 여성의 직장 만족도는 WHDA 국가 중 최하위다. 한국은 12년 연속 여성이 일하기 가장 힘든 나라 1위를 차지했다. 이 위계는 때로는 죽음을 낳기도 한다.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에서 추락했다. 원인은 단순했다. 부기장이 선배 기장의 실수를 알아챘지만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윗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무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228명이 사망했다. 한국은 어른을 존경하라는 문화를 경제와 정치, 조직 구조에 그대로 이식했다. 이제 그 문화가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 스타트업은 숨이 막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라지며 기득권은 신성시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나라를 일으킨 그 시스템이 이제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 한 나라의 미래를 보고 싶다면 출산율을 보라. 그리고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다. 0.72명. 여성 한 명당 평균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 인구는 스스로를 재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첫째, 주거 위기. 서울에서 사는 것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불가능이다. 아파트 한 채 가격은 평균 연봉의 15배. 집이 없으면 결혼도 어렵고 결혼이 없으면 출산도 없다. 단순하지만 끊을 수 없는 사슬이다. 둘째, 노동 문화. 한국에서는 상사가 퇴근하기 전 퇴근하는 것이 눈치 보인다. 출산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복귀하면 커리어는 끝난다. 많은 여성들이 그래서 엄마가 되지 않기로 결정한다. 셋째, 사회적 낙인.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거의 금기다. OECD 평균은 40%가 혼외 출산이지만 한국은 단 2%다. 21세기에도 여전히 결혼 안 한 엄마는 부정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이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일부 여성들은 사비 운동을 선언했다. 남자 없음, 결혼 없음, 아이 없음, 성관계 없음. 이 운동은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저항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페미니즘 문제로 규정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삶의 의지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때 국민은 함께 나라를 재건한다는 목표로 살아갔다. 이제 그 정신은 사라지고 개인의 생존 경쟁만 남았다. 한 청년이 말했다. 우리가 성장할 때 한국도 성장했지만 아무도 우리 안에서 작아진 것을 보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현대 세계의 가장 큰 역설이다. 모든 것을 가졌다. 기술, 부, 안전.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없다. 평화, 균형, 희망. 한 나라를 상상해 보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휴대폰을 만들지만 젊은이들은 서로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생산하지만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지만 학생들은 삶을 포기한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야기다. 우리 역시 다른 방식으로 같은 함정에 빠져 있다. 우리는 일하고 성취하지만 행복하지 않다. 아무리 부유해져도 영혼이 가난하다면 그분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제 한국은 하나의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한국만이 아니라 현대인의 영혼을 본다. 더 많이 벌수록 덜 느낀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덜 이해한다. 더 많이 일할수록 덜 산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단 하나다. 성공의 대가는 우리의 영혼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인가? 어쩌면 지금이 그 기적을 다시 정의해야 할 때다. 아무리 높은 빌딩도 무너진 영혼을 대신할 수 없고 아무리 진보한 기술도 잃어버린 의미를 되돌려줄 수는 없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공을 줬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 더 많이는 과연 언제쯤 충분하다가 될 것인가?